안녕하세요. 배사님스 채널의 임세원 저널리스트입니다. 2026년은 연초부터 무려 관객수 1,500만 명을 돌파한 영화가 나왔죠. 장항준 감독의 왕가 사는 남자가 역대 매출액 1위, 역대 관객수 3위 기록을 세우고 지금 역대 2위까지 가네 마네 설마 1위? 하는 페이스로 장기 흥행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이 영화가 어떻게 이런 흥행세를 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을 봤는데요. 저도 그 영화 배급과 천만 영화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을 얹어보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얘기니까 넘기실 분들은 넘기셔도 됩니다. 배급이 뭘까요? 말 그대로 나눠주는 거죠. 뭘 나눠줄까요? 영화를 나눠줍니다. 왜 나눠준다는 표현을 쓸까요? 영화라는 건 전국 모든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되는 게 아니라 특정 극장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햄넷을 보고 싶으면 햄넷을 상영하는 극장까지 직접 찾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극장에 나눠준다고 표현을 하고 이 과정을 배급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배급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먼 옛날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던 시절에는 그 입도 선매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같은 대도시는 직접 배급이 이루어졌지만 그 외 지역은 흥행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극장을 섭외하는 그런 방식이었대요. 이때 지방 배급업자들이 좀 안정적으로 영화를 확보하고 지역 단위의 독점 상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화 제작 전에 미리 돈을 주고 판권을 사는 그 입도 선매를 했고 그 선매 대금이 영화 제작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작비를 조달하고 극장 상영까지 연결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투자 배급사와 꽤 비슷한 구조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때는 제작사가 제작, 마케팅, 배급까지 대부분을 직접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크게 바뀝니다. 워너브라더스, 20세기 폭스, 디즈니 이런 할리우드 직배사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회사들은 단순히 영화를 가져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배급, 마케팅, 개봉 전략, 상영관 확보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서울의 주요 극장들이 전국 극장 라인을 통해서 영화를 퍼뜨리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직배사들이 직접 극장과 연결된 배급망을 만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유통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한국 영화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할리우드 직배사들이 자리를 잡으니까 국내 대기업들도 영화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데요. 예전에는 극장을 통해서 제작비를 조달했다면 이제는 대기업이 직접 투자하고 배급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배급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배급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극장 사업까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극장이 되게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잖아요. 결국 이제 투자, 제작, 배급, 상영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기업 안에서 처리하는 구조, 즉 후직 계열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배급사가 정말 많았어요. 시네마 서비스, 시네월드, 청어람 이런 이름들을 연식이 좀 있으시다면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점점 재편되고 지금은 CJ, 쇼박스, 롯데, 뉴 같은 그런 대형 투배사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 배급사나 독립 배급도 존재하긴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줄어든 상태고요. 정리하자면 극장이라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기반으로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에 진출했고 그 결과 제작, 배급, 상영까지 하나로 다 묶인 후직 계열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산업의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시장 집중이라든지 독과점 문제라는 또 다른 이슈도 함께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와 독과점은 분명히 승자 독식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라도 다양한 영화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하는 장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영화가 흥행한 이유가 대기업 후직 계열화와 스크린 독과점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단순히 말해버리면 이 영화 산업의 실제 작동 방식을 너무 많이 놓치게 됩니다.
결국에 극장에서 어떤 영화를 많이 상영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이해관계가 영향을 주거든요. 영화 산업이라는 건 뭐 제작사가 있고, 영화에 투자고 배급하면서 배급 수수료를 가져가는 투자 배급사가 있고, 또 실제로 관객을 받는 극장이 따로 있죠. 그리고 투자 배급사가 극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뭐 자기 영화만 마음대로 틀 수 있는 구조도 아닙니다. 극장도 결국에 수익을 내야 하는 사업장인데요. 뭐 예를 들어 CGV라고 해서 CJ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쇼박스나 롯데 영화가 더 잘 되면 오히려 그쪽에 스크린을 더 많이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파생될 수 있는데요. 아니, 극장이 예매율이랑 관객수 추이를 보고 관을 조정하는 거면 배급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배급사는 단순히 영화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좀 밀어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봉 시점을 정하는 건데요. 어떤 영화랑 경쟁을 할지, 뭐 1년 중 어떤 시기에 개봉해야 최대한 많은 관객을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계산해서 개봉일을 잡습니다. 이 시기를 잘못 잡으면 영화 자체 완성도와 상관없이 초반에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어요. 이 업계에서 몇십 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우, 감독, 뭐 장르, 그리고 뭐 내부 스크리닝 반응이랑 뭐 블라인드 시사회를 통해서 알아본 관객 모니터링 점수 뭐 이런 걸 기반으로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지, 잠재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배급사가 견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개봉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 마케팅도 총괄을 합니다. 뭐 예고편, 포스터, 뭐 언론 시사회, 뭐 인터뷰, 뭐 SNS 홍보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이 영화를 사람들이 보고 싶게 만드는 과정을 모두 배급사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극장과 협상도 합니다. 뭐 개봉 전에 이 영화에 뭐 몇 개 스크린을 줄 수 있냐, 뭐 첫 주에 뭐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극장 체인들과 계속 조율을 합니다. 이런 걸 스크린 확보라고 하는데 초반 스크린 수가 많을수록 관객이 영화를 접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상영 전략인데요. 뭐 하루에 몇 번을 틀지, 뭐 어떤 시간대에 배치할지는 결국 극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이 완전히 극장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배급사와 극장 사이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배급사는 당연히 초반에 더 많은 스크린과 뭐 좋은 시간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뭐 설득을 하고, 뭐 기대작의 경우에는 일종의 파워게임처럼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개봉 이후에는 상황이 훨씬 단순해지죠. 뭐 관객수, 뭐 발권량 추이, 뭐 예매율 이런 실제 흥행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극장은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스크린을 늘릴지 줄일지를 빠르게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좀 협상의 성격이 강하다면 개봉 이후에는 철저하게 좀 관객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매율이라는 개념에 대해 약간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트위터였나? 예매율을 보고 예상한 것보다 관객 수가 잘 나오면 뭐 중장년층의 현장 구매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 글들을 좀 봤는데요. 물론 뭐 어플로 온라인 예매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뭐 극장 가가지고 가장 빨리 상영하는 왕가 사는 남자 2장이요, 뭐 유해진 나온 영화 2장이요, 뭐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의 예매율이 안 잡히는 게 맞는데요. 정확히는요, 예매율은 조회 시간 기준으로 상영 2시간 이후의 예매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조회 시점 기준으로 상영 시작까지 2시간 이상 남은 영화의 예매량만 포함이 됩니다. 이게 말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예매율을 조회했다면 뭐 오후 6시 상영인데 5시에 이제 막 CGV 어플로 예매한 영화는 집계가 안 돼요. 상영 1시간 전이니까. 이런 기준을 왜 만들었냐면요. 영화를 뭐 예매 열리자마자 용화맥 좋은 자리 잡아야지 하고 바로 예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대충 오늘 저녁에 영화 봐야지 하는 그런 큰 틀만 정해놓고 한 1시간 전에 예매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상영 직전에 예매하는 분량까지 예매율에 포함시키면 순위가 너무 급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막 그렇게 인기 있는 영화가 아닌데 갑자기 순위가 폭등하고 뭐 그러면 지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영 시작 2시간 이내 예매는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우들 무대 인사가 많다거나 뭐 할리우드 대작들이나 뭐 아이맥스 같은 특별관 상영 비중이 큰 영화들은 상대적으로 예매율이 높게 잡히는 거고요. 뭐 한두 시간 전에 임박해갖고 예매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은 영화는 예매율을 보고 예상한 것보다 실제 관객 수가 더 많이 잡히겠죠? 기자들이 영화를 처음 보는 행사 이름이 뭐죠? 언론 배급 시사회죠. 이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뭐 기자, 평론가, 그리고
각 투자 배급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론 배급 시사회 끝나고 뭐 기자들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뭐 단평이나 뭐 매체의 기사들만큼이나 업계에서 굉장히 신경 쓰는 게 있어요. 그 배급사 리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오늘 시사회를 한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이 어떻고, 뭐 감독 전작 성적은 어땠고,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경쟁작으로는 뭐 어떤 영화들이 있고, 뭐 이런 건 좋고, 뭐 이런 건 단점이라 관객들한테 마이너스일 것 같고, 손익분기점이 얼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담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포트에서 나오는 분석 내용들이 나중에 개봉하고 실제 관객 반응이랑 꽤 일치해요. 뭐 가끔 인터넷 보면 뭐 영화인들 전부 감다디라서 관객 반응도 예상 못하고 뭐 이런 거 만들었네, 이런 게 잘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네, 뭐 그런 글들 사실 많잖아요. 근데 투자 결정할 때나 만들 때는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모르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시사회를 하고 처음 업계 사람들 반응은요, 여러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1인 사람들인데 일반 관객들이랑 눈이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를테면 왕가 사는 남자, 너무 잘 된 영화니까 그냥 이 영화 예로 들게요. 호랑이 CG가 깬다. 초반에 뭐 관객들의 웃음을 유발하기에 넣은 듯한 그런 장면들이 좀 오버스럽다. 이런 거 당연히 사전에 압니다. 사실 언론 배급 시사회까지 안 가도 돼요. 그 전에 뭐 블라인드 시사회도 하고 뭐 여러 업체들이 후반 작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뭐 아름 어떤 영화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 뭐 어떤 영화는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업계에 퍼집니다. 왕사남은 뭐 영화가 잘 나왔고 특히 좀 가족 단위 관객에게 잘 소구할 것 같아서 설 연휴 개봉 결정했다더라 하는 얘기가 일찌감치 퍼져 있었어요. 업계인인데 이 얘기를 만약에 못 들었다? 약간 내 주변에 소식통이 충분히 있는지, 내가 소문이 내린 건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 하반기에 석사 논문 쓴다고 두문불출하고 있던 저도 들었는데 만약에 못 들으셨다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배급사 리포트는 배급사가 작성해서 영화 관계자들이 보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뭐 요청해서 보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배급사 리포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요. 예상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적나라해요. 30만, 50만, 뭐 100만, 뭐 500만 이렇게 숫자를 아예 매깁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각 배급사들이 매긴 추정치를 쭉 둘러보면 얼추 최종 관객 수랑 일치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뭐 극단 산업이 좀 침체기를 맞으면서 배급사들이 매긴 예상 관객 수랑 실제 스코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뭐 200만을 예상했는데 뭐 실제로는 30만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 버리니까 언제부터인가 배급사들이 이 리포트에서 예상 스코어를 점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대신 어떤 게 생겼냐면요, 관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결국 극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극장 입장에서도 관 배치 전략을 짜려면 영화를 좀 미리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장 임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시사회를 하는데요, 이때 좀 배급사 리포트 같은 그런 극장들의 보고서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개봉 이후에 그 관객들 실제 반응이랑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1인 사람들인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상 스코어도 냅니다. 왕가 사는 남자의 경우에는 예상 스코어가 300만에서 400만, 그리고 뭐 500만 뭐 이 정도였고요. 물론 500만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1,500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예상한 사람이 있었다면 영화를 그만두고 점집을 차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좀 배급사나 극장의 분석 리포트랑 뭐 예매율 추이, 뭐 시사의 반응 이런 거를 종합해서 배급 전략을 계속 고민하고 뭐 극장도 관 배치 조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럼 관계자들이 뭘로 보기 시작하냐면요, 뭐 아까 예매율은 설명드렸고 이제는 발권량 추이를 같이 봅니다. 발권량은 지금까지 실제로 티켓이 발권된 수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누적 관객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매율은 앞으로 볼 예정인 사람들을 따지는 지표고, 발권량은 이 지금 시점 기준으로 이미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막 100만 돌파, 막 200만 돌파, 막 이런 기사들이 자정에 관객 수 올라올 때 아니더라도 막 실시간으로 거의 뭐 속보처럼 뉴스가 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발권량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배우나 감독들이 무대 인사 돌다가 아직 저녁 7시인데 지금 오늘 관객수를 뭐 50만을 돌파했습니다, 뭐 누적 관객수 뭐 400만을 돌파했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전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린 못 보죠. 당연하죠. 우리가 보면 안 되겠죠. 관계자들만 그 데이터를 보는데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갖고 개봉 당일부터 배급사에서 달려들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발권량을 정리하는 겁니다.
뭐 10시, 11시, 12시, 1시 이렇게 발권량을 정리해요. 근데 이걸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단위로 얼마나 늘었냐. 이 시간대면 평균적으로 몇 프로 정도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 이 영화는 발권량 상승세가 높냐 아니냐. 이 추이대로라면 오늘 1일 관객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사실 둘째 날이에요. 10시, 11시, 12시, 1시 이렇게 시간대별로 발권량이 전날 대비 몇 프로 정도 하락했는지 경쟁작은 지금 어떤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정리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개봉 첫날이랑 둘째 날 발권량 추이만 봐도 이 영화가 성공하냐 아니냐, 최종 관객수 어느 정도 가느냐가 윤곽이 잡혀요. 한국은 입소문이 너무너무 빠르고 그게 바로바로 발권량에 반영되는 시장이거든요. 시작이 끝나자마자 막 기자들이나 평론가들 SNS에 올리는 글 한 줄평 이런 거 커뮤니티에 많이들 퍼가시잖아요. 저도 다 알아요. 남초 여초 커뮤니티에 인기글 등극하면 또 그거 인스타그램 매거진들이 올리고 영화 개봉하자마자 C집의 에그지수 이런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퍼지고 그러죠. 전 사실 커뮤니티의 영향력은 다른 곳으로 퍼지기 전에 소스 제공 정도지 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찌는 유튜브는 SNS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온라인 입소문이 너무 빠른 나라고 오프라인 입소문도 물론 퍼지고 그게 개봉 당일이나 2일차 발권량 추이 변화로 바로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극장도 주말 스크린 수를 조정하고 배급사도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너무 무서워요. 영화 한 편 기획하고 제작해서 개봉하기까지는 보통 몇 년이 걸리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면 첫째 날, 둘째 날 발권량 추이만으로도 이 영화가 어디까지 갈지 윤곽이 잡혀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쌓이는 관객 데이터에 의해 이루어지죠.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전에는 영화가 금요일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면 금요일에 관 얼마나 줄까 결정할 때 주말까지 한 번에 쭉 다 열어요. 근데 요즘은 수요일에 개봉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좀 맥락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다 보면 길어져서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개봉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말 상영 스케줄을 극장이 미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첫째 날, 둘째 날 분위기 보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개봉 첫 주 주말인데 상영 횟수가 확 줄어드는 그런 영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초반에 기세를 잡지 못하면 그냥 영화가 무너지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왕가 사는 남자의 경우에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추이로 1,000만이 간다고 예상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때 기세는 설 연휴 버프를 감안해도 관계자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그 300만에서 500만 정도 그 정도 가는 추이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1,000만 영화 공식 같은 게 있었는데요. 전 연령대가 볼만한 영화여야 하고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실화 바탕으로 한 드라마가 잘 먹힌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좀 직관적으로도 이해가 되시죠? 물론 어벤져스 시리즈는 좀 예외적이고 인터스텔라나 파묘도 신기한 케이스이긴 했지만 이번에 왕가산 남자는 이런 기준에 포함이 되잖아요. 사실 이 영화가 1,000만을 한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석들이 나왔는데 예전에도 많이 나왔고 이번에도 남들이 많이 했던 그런 1,000만 공식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기존 1,000만 공식에서 벗어난 부분들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1,000만 영화 공식 중에 첫 주 주말에 200만을 넘으면 약간 1,000만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반에 관객몰이를 확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왕사남이 첫 주 주말에 100만인가 넘었거든요. 이거는 점점 입소문이 붙으면서 주말 관객수 그래프가 우상향이 되어버린 좀 특이 케이스라서 그렇습니다. 심지어 관객수 피크도 설 연휴 찍은 게 아니라 3일 전에 찍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엄청난 기대작들이 하루에 관객 100만씩 들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이 불가능하잖아요. 개봉하자마자 영화 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그 크기가 이 정도로 엄청 작아진 거예요. OTT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극장의 최대 라이벌은 프로야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프로야구, 뮤지컬 이런 좀 다른 문화생활을 즐길 거리가 되게 많아졌죠. 또 시청률 30% 40% 찍는 드라마나 예능도 안 나오잖아요. 노래만 해도 예전에 아이유가 무한도전에 박명수 씨와 콜라보레이션 했던 그 레온 같은 노래를 듣기에 멜론에서 하루에 140만 명이 들었나? 그런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전 국민이 다 난리 나는 무언가라는 게 사라진 시대가 됐는데요. 세대별로 심지어 같은 세대 안에서도
취향이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이만한 덩어리, 파편화된 취향이 반영된 소비 집단을 제가 그냥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개봉 초반에 이 영화를 볼 만한 클러스터에 속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어땠고, 이게 입소문을 통해서 얼마나 다른 클러스터로 확장되느냐가 사실 지금 극장 산업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덩어리의 만족도, 그리고 다른 덩어리들과의 어떤 취향의 유사도, 마지막으로 다른 덩어리로 잘 옮겨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지, 뭐 이를테면 유튜브 알고리즘, 이렇게 세 가지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첫날에 본 그 클러스터 안에서의 만족도가 97%예요. 그럼 이 영화에 대한 호감도가 다른 클러스터로 옮겨가기가 더 쉽겠죠. 만약에 뭐 개봉 초반에 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99%여도 뭐 이 사람들만 좋아하고 다른 클러스터에선 안 좋아하면 입소문이 나다가도 금방 끊기겠죠. 아니면 뭐 초반에 본 사람들 만족도가 매우 높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아할 영화인데 이게 입소문이 날 통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배우들 인지도나 뭐 화제성 같은 게 너무 낮다거나 본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딱히 주체적이진 않아서 뭐 혼자서만 방구석 안에서 혼자 막 좋아하고 입소문을 안 내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게 터졌다거나 뭐 그러면 통로가 없겠죠. 이런 영화들이 보통 나중에 2차 시장에서 각광받고 저주받은 명작 뭐 이런 자리에 오르죠. 말하다 보니 제가 무슨 콘텐츠 산업의 이론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정리해서 책으로 낼까요? 여튼 왕가 사는 남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서 입소문 확산이 너무 잘 됐던 케이스죠. 초반에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첫날 달려가서 봤던 사람들이나 설 연휴에 봤던 사람들이나 지금 보러 가는 사람들이나 다 만족도가 높았고, 초반에 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변에 입소문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뭐 알고리즘이나 호감도의 힘 덕분에 다른 클러스터로 확산도 잘 됐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장항준 감독의 웃긴 영상을 막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제 알고리즘에 정말 미친 듯이 뜨는 거예요. 막 박지원 씨 무대 인사 다니면서 애교하는 쇼츠 막 이런 것도 엄청 뜨고, 저는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본 적도 없고 제 알고리즘에 뜨는 사람이 아닌데도 단종 주제로 막 계속 뜨는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엄청 뜨겠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어몽길이 어몽도 후손인 거 알아요? 막 저한테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원래 정치 유튜브밖에 안 보시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유튜브 더 많이 보는 거 아시죠? 중장년층 알고리즘에도 엄청 뜨고, 뭐 유튜브에서 웃긴 거 찾아보는 사람들, 뭐 한때 워너원 좋아했던 사람들, 뭐 역사 콘텐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왕사남이 지금 잘 되고 있고 왠지 지금 보러 가야 할 것 같다는 시그널을 주기에 좋은 요소들이 이 영화에 되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단순히 알고리즘 잘 탄다고 영화가 잘 되진 않죠. 근데 이거는 다른 분들도 많이 언급한 포인트인데, 장항준 감독이나 뭐 박지훈 씨도 그렇고 뭐 유해진 씨도 그렇고 원래 이분들한테 호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특히 장항준 감독 언젠가 좀 응원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암암리에 있었는데, 지금 영화가 잘 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드디어 지금인가 하면서 약간 신기한 마음을 안고 응원해 주러 간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배급사가 이 영화의 흥행 요인을 분석하면서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이 덩어리들의 메커니즘을 잘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업계 플레이어들이 참고할 만한 공식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첫날부터 우르르 극장 몰려가서 막 이렇게 영화 보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다른 클러스터들 사이에서의 어떤 입소문의 속도 같은 거 요즘 시대에 훨씬 빠르고 그 결과는 되게 창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치 왕사남이 지금 1,500만 하는 것처럼. 다만 초반에 이 영화를 볼 사람들이 모인 클러스터 안에서는 반응이 좀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층의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고, 그게 전체로 보면 그 숫자가 꽤 있을 수도 있는 영화도 가능할 텐데요. 왜냐하면 모든 클러스터의 사람들의 취향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입소문은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첫날 영화를 본 집단에서 만족도가 한 9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집단에서는 99%까지도 찍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런 집단들이 좀 다양하게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뭐 영화는 아니지만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여는 반응이 오기 시작한 게 넷플릭스 풀리고 한 10일 지나고부터였대요. 그러니까 첫날 그 금요일에 풀리자마자 본 사람들 사이에서 막 처음부터 미친 듯이 입소문이 폭발한 게 아니라 주말 지나고 본 사람들, 뭐 일주일 지나고 본 사람들, 이렇게 조금씩 좀 새로운 소비층이 유입이 되면서 시간을 좀 갖고 보니까 이런 잔잔한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거죠. 근데 이게 극장 영화였다면
이런 영화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다른 클러스터에 존재하지만 그 가능성을 미처 확인하기도 전에 첫날, 둘째 날 스코어 보고 바로 관에다 뺐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뭐 첫날 관객수 별로 안 들고 발권량 추이 처참하고 CGV 계란 깨지고 그런 영화도 한국 어딘가에 좋아할 사람들이 잔재적으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화의 존재를 알기도 전에 관을 다 빼버리는 건 너무 잔인하다. 기회를 다 줘라. 뭐 적어도 일주일은 보장하라 라는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 기업이 이용 극대화를 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강제하기 어렵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요. 그러니까 다만 코로나 이후에는 배급이나 마케팅 전략이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왕사남처럼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영화인 건 아니잖아요. 어떤 영화는 어떤 집단은 99%가 좋아하는데 어떤 집단은 막 60%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취향이 파편화된 시대에 첫날에 요란법석하게 막 떠들썩하게 개봉 확 시키는 거에만 집중하면 괜히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할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서 이를테면 만족도가 한 80% 잃어버리면 덩어리 간의 확장 가능성이 일찌감치 무너지면서 뭐 초반 기세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잖아요. 기왕이면 이 영화를 좋아할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개봉 초반에 이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고객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러려면 마케팅에서 좀 명확하게 예상되는 단점을 숨기려고 막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엉뚱한 것을 기대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왕가 사는 남자의 흥행이 지금 관객이 영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좀 구조적으로 맥락적으로 분석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뭐 모든 사람들이 개봉일 아니 뭐 첫 주 주말에 극장에 막 몰려가고 같은 영화를 보는 그런 시대라기보다는 뭐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했을 때처럼 그렇다기보다는 취향이 파편화됐으니까 좀 각자의 알고리즘 안에서 콘텐츠를 발견하고 그게 조금씩 번지면서 흥행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첫날 관객수보다는 누가 먼저 보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를 읽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못 읽으면 솔직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시사회 리뷰나 뭐 영화 분석, 또 충무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